잘 보이시나요?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그 사례를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라든가 아니면은, 법이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사례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 안에서 주민의 역할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도를 했고요. 사실 이제 시도를 시작할 시점에 어떤 명확한 답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주민들의 그 여러 이제 그 돌봄에 관련된 일들의 주민들이 결합을 한 과정들 그 여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상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주민들이 결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어, 귀납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에서 사실 어,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그런 연구 과제였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올려드린 이 자료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만들어질 거라고 미리 예견하고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6개의 케이스를 선별을 하고 그 6개의 케이스에서 나와 있는 주민들의 활동 결과를 모아보니까 이제 요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주민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곳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사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상을 생활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발견을 하고 감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양한 이제 실천들이 그 일어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어떤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발적인 자조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론장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행정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서 행정과 어떤 결합의 이런 구조들을 내 주민들이 역할이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의 목적은 이건 이제 주민이 어떻게 하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주민의 이제 돌봄의 조건들을 좀 탐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이 주도해서 실천하는 돌봄이 어떤 게 가능성, 한계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존재하잖아요. 제도와 주민 활동이 결합되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조사 기간은 이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방문 조사도 하고 문헌 조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기본 조사 과정에서, 6개 지역의 그 사례를 뽑았습니다. 이 6개 지역은, 첫 번째로는 수원시의 세빛돌봄 바우처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 종로보건소의 이웃건강 활동가 사업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부천시 통합돌봄과 의료사업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광진구의 돌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사업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아산시 송악면의 송악 동네 사람들 활동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마포구 서범하우스 주거돌봄 어, 안심케어 주택 사례입니다. 다음 잠깐만요. 잘 보이시죠? 예, 예. 네. 그러면 왜 이렇게 6개의 사례를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선정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사업 주체, 추진 주체의 측면, 그 다음에 주민 참여의 정도와 역할의 측면, 그 다음에 주민 돌봄 활동의 범위 측면, 주민과 행정과의 관계, 그 다음에 주거 돌봄 사례 포함 여부,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제 조사가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조사가 용이한 것도 설의 산정에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6개의 사례를 보자 보면은 공공이 주도를 한 곳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 2개 정도이고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은 했지만 어쨌든 사실상 민간이 상당히 서포팅을 한 것과 민간이 실제로 주도를 한 것, 그다음에 이제 주택 관련된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자체 주도 사례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원 세빛돌봄 플랫폼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수원시 수원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100만이 넘는 인구에게 모두가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이제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여기는 특징적으로 세빛 돌봄이라는 활동이 여기 이제 주민들의 활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로보건소의 이웃건강 활동은 보건소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설계를 특이하게 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의 역량이 강화 변화에 따라서 행정과 주민의 역할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체 중심인데요. 의료 사업이 커뮤니티 케어가 들어오기 전에 의료 사업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고 특히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활발히 진행되었던 지자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간과 지자체가 통합돌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한 사례고 거기에 주민들이 이제 건강 리더로 활동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상당히 주도해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하고 지자체와 결합을 해서 이제 돌봄 특구 사업을 하게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완전히 주도를 해서 협력을 끌어낸 사례는 송악면, 충남 아산시에 있는 송악면 송악 동네 사람들이라는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주거 돌봄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마포의 서범하우스라고 하는 요 케이스입니다. 오늘 이제 민간에 있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 주체이긴 하지만 LH가 이제 그 주택을 매입하여서 그거를 임대하는 사업을 끌어오고 그다음에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확보해서 이제 23가구라는 이런 지역 주민을 이제 그 돌보는 이런 주택형 돌봄 사업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수원시 세빛돌봄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수원시 시민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행정 주민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는, 동마다 주민으로 구성된 세빛돌봄이가 20명씩 해서 총 82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동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든 주민 제한이 가능하고 위기 발굴 이런 맞춤 지원들도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보건소가 이거를 계획을 해가지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직적인 지원, 행정 지원 등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행정의 공적 지원 없이도 주민 스스로 돌봄을 자조적으로 나가게 만들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그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천시 건강 리더 통합 돌봄은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의 오래된 기반, 그다음에 의료 사업의 선도적인 모범적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부천시 자체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있던 상태에서 2019년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시범 사업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기관들이 대등한 구조를 형성해 가지고 이런 체계적인 의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고요. 이 안에 주민들은 건강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광진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주민들이 생산자 사회적 협동조합 클러스터를 구성을 했고요. 그 클러스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구조고요. 여기 이제 광진구와 협력을 해서 그 돌봄 특구 사업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구 전체를 이런 이제 민간 협치형 돌봄 실험을 실제로 진행을 한 곳입니다. 네, 송악면 주민주도 돌봄은 여기 충남 아산시 송악면인데요. 여기 이제 주민 조직 스스로 이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깨닫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을 기반을 해서 설계부터 운영, 그다음에 자금 조달까지 모든 것을 다 주민들이 스스로 해낸 거고요. 그 과정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도움과 그 수평적인 협력을 이뤄낸 사례입니다. 마포구 서범하우스 사례는 그러니까 이제 돌봄에 필요한 주거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합되어진 형태를 상당히 오랫동안 꿈꾸고 구상을 했는데 이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러한 계기를 마련을 했고 그 계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현실에 실현한 케이스입니다. 그 과정에서 LH가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그 주택 사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입을 하고 그 매입을 한 것을 이제 그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임대 사업을 시범 사업을 LH가 받아들였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마포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구조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 비교를 좀 해보면은, 예를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전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축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44개 동인데 세빛 돌보미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구조고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주민을 돌봄 주체로 육성을 하는 과정이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총체적으로 협력하여서 통합돌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생산자 협동조합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틀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광진구가 같이 협력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악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동조합이 스스로 결성이 되었고 지역의 돌봄을 전담을 하는 이런 구조이고 마포구는 주거를 통한 그 돌봄의 결합 형태를 실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석의 이제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제 돌봄 사업의 추진 배경, 두 번째로는 사업 추진 주체, 세 번째로는 주민의 역할, 네 번째로는 주민의 참여 정도, 돌봄 활동의 범위, 여섯 번째는 주민과 행정과의 관계, 일곱 번째는 사업 성과, 여덟 번째는 개선 과제라는 이런 여덟 개의 큰 틀을 가지고 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여섯 가지 사례를 분석한 내용에 대한 요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원시 사례인데요. 수원시 세빛돌봄 바우처 사례는 일단 이제 이런 것을 수원시가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2022년에 세모녀 자살 사건이라는 사각지대에서 생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돌봄 플랫폼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이 구상 안에는 이제 수원시 지역 주민, 뭐 사회보자 통장자, 자원봉사자 등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그 2024년에 전동에서 실제로 실행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돌봄 취약 가구뿐만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바꿨고요.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생활 돌봄, 뭐 동행, 주거, 식사, 심리, 재활 등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방문 의료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여기는 세빛 돌보미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전개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대상이 원래는 이제 그 중위소득 120까지 연 이제 150만 원의 돌봄 바우처입니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자비 이용도 가능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과 주민이 예, 세빛 돌보미로 이제 뭐 동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인 계신 분들 등등 해가지고 이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828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돌봄을 제공하는 민간 제공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민 제한형 다양한 여러 사업들도 제한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팜플렛도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게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서비스 접근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앱으로 세비톡톡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신청을 하면 돌봄 플래너가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평가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에 연계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 7종이고 올해부터 의료도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제안했던 것들 중에도 특화 사업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식사 배달 서비스, 아동 동행,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주민이 제안을 해가지고, 예, 전동에 지금 확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기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세빛 돌보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 돌봄의 활동을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돌봄 카페 등도 같이 하는 이런 활동들도 같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과나 의미 이렇게 봤을 때는요. 어쨌든 무엇보다 이게 이제 온라인 기반이고 100만이 넘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누적된 이용자 건수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구조상에 이제 주민들이 제한 서비스 등을 낼 수도 있는 이런 구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제한, 참여 이런 것들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진행에서 주민의 역할들 보면 무엇보다 어쨌든 일상생활 돌봄에 이제 서비스를 같이 지원을 하고 보충해주는 세빛 돌보미 활동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자원봉사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이런 이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수원 사례에서 본 것은 무엇보다 이제 이 바우처 사업이고 이제 그 바우처 사업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세빛 돌보미의 활동을 지원하려면은 공적 자금이 이제 계속 투여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점이 굉장히 이제 지속성의 큰 과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행정과 주민의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행정이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주도를 하는 것이고 주민이 거기에 이제 일부 같이 서비스를 협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지만 주민의 여러 가지 자체적인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계획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자료상에서는 특별히 뭐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종로 사례인데요. 보건소가 제안한 주민건강 자조 활동 구축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특징이 있는데 보건소 업무 체계가요. 기존의 체계를 주민 여건 중심으로 한 권역별 체계로 5권역 체계로 바꿨다고 하거든요. 종로를 크게 5권역을 바꿔 재편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 건강 활동가를 발굴 양성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목표가 공적 지원금이 끊기더라도 지역에서의 돌봄은 지속 가능한 자조 모임을 자조 모임 구조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자조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건소가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조직 설계도 지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보건소 안에 그 현장 지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소 이게 이제 그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퇴임한 간호대 교수 그다음에 조직 활동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비영리 법인은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사업은 이게 구상이 실제로 실현이 된 것은 이제 질병관리청 시범 사업에 이게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종료를 했지만 지금은 주민 조직 독립 운영이 독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사업은 5권역인 창신 숭인 지역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거점을 그 보건소 종로구청이 제공을 했습니다. 공간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이웃건강 활동가들이 돌봄도 갖추고 자주 활동도 하고 안보 확인, 병원 동행 등 뭐 그다음에 공동 식사, 상담, 같이 정서 지지 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정해진 활동도 하고 정해지지 않은 스스로 활동도 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창신동, 숭인동에 주민들이 만든 자조 조직이 법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되고 회원 구조로 되고 회비를 받는 이런 구조로 지금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사업이 시작된 것은 종로 보건소장이 정년 퇴임을 하고 다시 보건소로 온 분이라서 과거의 그 보건소 경험을 통해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그 창신 숭인동에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를 애초에 업무별에서 권역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5권역을 대상으로 질병청에 이제 소격회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신청을 해서 받아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 소격회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이후로 이 이제 주민조직 창신 건강 돌봄의 수민사랑 나눔회를 공식 출범하여서 지금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진행은 2, 3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190명이 넘는 활동가 후원자들이 있고요. 매주 수요 밥상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림들도 이제 같이 있지만 이게 이제 주민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웃건강 활동가가 이제 그 선정이 되면 교육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강활동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안부 확인, 방문, 말법, 병원 동행, 생활 지원 등에 대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 말고도 주민 스스로 자조 모임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공동체 밥상 모임, 생일잔치, 소모임, 한글교실, 이런 것들은 다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회비도 납부받고, 기부도 받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 이런 활동들 속에서 스스로 이제 회장도 뽑고, 총무 임원 선출,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그 자조 활동을 위한 뭐 밥솥이라든가 뭐 책상, 그릇, 뭐 숟가락 이런 모든 것들을 주민들이 다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 자주 활동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의미로 봤을 때는 무엇보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스스로 돌봄의 시혜자, 돌봄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봄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 그러니까 활동가이고 자존감과 소속감이 굉장히 향상되고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고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창신수 5권역에서 만들었던 이 모델이 굉장히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어서 이게 조례 제정으로까지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종로구는 건강이랑 사업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다른 1에서 4권역의 모든 종로 전역에 이 활동을 지금 이제 확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서 주민의 역할은 처음에는 이제 이웃건강 활동가라는 것이 되어서 교육을 받아서 기본
건강 활동을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관계 형성을 만들고 관계 속에서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는 거를 스스로 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해결하는 이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이런 분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수요밥상이라는 거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그 안에서 공동체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요. 활동가 분들이 이제 다른 조직들,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그다음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훈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이 주민의 자발성, 그다음에 공동체의 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해서 스스로 돌봄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제 공적 자금이 혹시라도 투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돌봄을 이어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러한 걸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 보건소의 체계 자체도 권역별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산 가능성과 한계의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다양한 지역에 적용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이런 과정과 기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관주도로 좀 흐를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천시 지자체 의료 사업 협력의 사례인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제 협동조합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2013년에는 이제 부천 의료 사업이 그 방문의료, 재택의료를 시작을 하면서 지자체에 재택의료라는 걸 해보자라는 걸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그걸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재택의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이 상당히 있는 곳이다. 라는 곳이 특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18년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부천시가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이 되면서 부천시가 이제 했던 가장 큰 것은 부천시라는 지자체의 공공기관과 부천에 있는 이제 민간기관들이죠. 사회적 협동조합, 그 다음에 이제 의료사협, 그 다음에 자활센터 등등의 이런 그러니까 복지관 등등 이런 민간기관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돌봄들을 이거를 그러니까 그 체계화하고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부천시는 이렇게 기관 중심의 그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천 의료사협 내에 그 의료사협의 회원들이 중심이 된 건데요. 그 건강 리더를 발굴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건강 리더라는 것이 이제 뭐 앞에 수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세빛돌봄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로에서 이제 이웃건강 활동가들처럼 생활 돌봄을 수행을 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진행을 쭉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부천시 전역을 10개의 광역동 체계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전개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그 사업을 하기로 발표하기 이전부터 재택 의료에 대한 경험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건강 돌봄, 생활 돌봄, 주거 돌봄, 정서 안정망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굉장히 대등하게 협력이 잘 되는 곳입니다. 통합지원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욕구조사라든가 지원계획 수립, 그다음에 이런 전 과정이 잘 관리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과와 의미를 이제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과 기관의 이런 경험의 수많은 축적된 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공유하는 거다 보니까 통합 모델로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이제 모범 사례로 많이 이렇게 부천시가 이렇게 되고 소개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주민의 역할의 면에서는 저희 이제 그 주민 입장에서 약간 뭐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천 의료 사업 내에 진행된 건강 리더 활동이 이제 중심이거든요. 주민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건강 리더 활동은 자원봉사이기도 하지만 활동비가 주어지는 요런 그 활동입니다. 그래서 생활 돌봄, 그다음 건강 돌봄을 주로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런 이제 논의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 자원봉사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자산들이 잘 촘촘히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훈과 과제로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의료사업 등의 어떤 선도적인 역사와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기관들의 오래된 활동에 비하여 주민 영역은 그러한 이제 경험들을 잘 따라가는 구조, 이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 리더 활동을 계속 이어가려면 이 건강 리더 활동을 위한 재원은 그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을 이게 이제 의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이런 자활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고민이 덜해요. 예,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주민들이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서울 광진구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돌봄 사례의 경우에서 봤을 때는 이건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주민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이거는 굉장히 잘 아는 사례고 우리가 작년에도 박용수 이사장님이 저희 그 원래 포럼에 와서도 그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진구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생산자 사회적 협동조합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스톱으로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의료 사업은 없지만 재택 방문 의료를 하는 1차 의료기관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알려진 부분이 광진구청과 협력을 해서 돌봄 특구라는 것을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특구 사업을 받아서 실제로 그거를 실현을 해본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특구 사업을 과정해서 민간 클러스터도 충분히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특구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게 이제 민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생력이 조금 어려움이 발생한 부분을 왜냐하면 이제 이 그 돌봄이 가지고 돌봄 사업 자체가 어쨌든 고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의 활동은 상당히 좀 이렇게 약간 제한적인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광진구청과 그 민간 네트워크 간의 협약을 통해 특구가 된 거고요. 그래 특구 사업에서 이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이제 구청이 신청을 받으면 도우누리라는 이제 거기 이제 그 민간 클러스터를 총괄하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업의 케이스를 넘기면 그 서비스 단위별 자가 이제 식사도 제공하고 청소, 세탁, 그 다음에 말벗 동무 등 이런 일들을 다 원스톱으로 나누어서 같이 협력해서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가 제공을 하는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러니까 조합원이거나 직원이거나 생산자 조합원이거나 직원이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커뮤니티 공간도 좀 운영을 합니다. 이제 돌봄 식당, 열린 밥상이라는 것도 운영도 하고 예를 들어서 70대 리더들이 노노 그 돌봄도 진행한 케이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면 주민이 여기 이제 참여를 하려면은 생산자 조합이 구성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서비스의 수혜자로 참여를 하는 요런 좀 구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면은 교훈과 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민간이 주도해서 공공을 조력을 끌어내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의성 확보 면에서 굉장히 유리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조직화되어서 돌봄의 주체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과제라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의 자생력, 그 유료 모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자생력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그러니까 서비스 수혜자이거나 아니면은 클러스터에 결합된 생산자 그 조합원이거나 아닌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금 참여가 구조적으로 조금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충남 마산시 송악면 주민주도 돌봄 사례라는 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산시 송악면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로 주도해서 만든 돌봄 사례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 특징적으로는 오래된 고민입니다. 이게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건 IMF를 과정해서 이제 서울로 간 그 저기 자녀들이 아이들을 고향에다 데려다 놓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부모가 아이들을 맡아서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자녀 교육을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뭐죠, 손녀, 손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동네가 함께 나서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아동 센터를 만들면서 그다음에 학교를 좀 멋있게 꾸미다 보니, 멋지게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층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어서 오히려 이 동네가 이제 유명해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2015년에 송악 동네 사람들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봄을 하게 된 것은 이게 이제 2019년에 그 주민자치회에 이제 총회가 있었습니다. 마을 총회. 마을 총회에서 의제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돌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지역의 굉장한 요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긴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건데요. 20개 자연마을이 전역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악마을 함께 돌봄이라는 처음에는 이제 독거노인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되었는데요. 보면은 보시면은 주요 내용들은 이게 보시면 대표적인 이제 돌봄 프로그램들이 여기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가정 방문 돌봄, 그다음에 마을 인생학교, 이제 그 어르신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냥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심리 미술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서 같이 치유하는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받고, 그 다음에 반찬도 같이 만들어서 나누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다 이것들을 다 스스로 구상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조직들, 진짜로 말 그대로, 그 마을 전체에 기존에 있는 많은 조직들과 연계해서 협력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제 그 성과와 의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주민이 기획도 하고 결정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자금도 동원을 해오고 라는 이런 말 그대로 주민들이 전체가 같이 협력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웃 관계 회복도 하고 정서적 유대를 촉진하면서 그 어르신과 젊은 층 간의 관계 형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주민의 역할이라는 것은 문제의식부터 그다음에 실행, 그다음에 사업 자금 조성까지 전방위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행안부에도 사업을 내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신준서 일자리 충남 공동모금회에서 공모 등등등도 다 어쨌든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돈이 막상 없을 때는 음식 판매, 그 분여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 판매를 해가지고도 자금을 조달한 상태입니다.
이제 교훈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015년에 선도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공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과정에서 젊은 세대가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자원들이 확보가 되었던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하고도 대등하고 행정에게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들을 제안함으로써 행정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냄으로써 같이 이게 행정을 이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좀 이제 그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주민들이 이걸 계속 이제 그 자원도 확보를 하는 재원도 확보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고민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그 활동의 기반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또 마포구 서범하우스는 제가 이제 그 김연아 교수 때도 요거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특징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지역의 여기 보시면 마포두리 울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센터에 있는 그 지역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 돌봄을 위한 주거의 개선이라는 게 뭐 안전바 설치하고 뭐 문턱 낮추고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집 자체를 돌봄이 가능한 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다가 LH에 그 뭐죠 그 건물을 LH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취약계층에게 쓸 수 있도록 임대하는 사업을 어디 이제 다른 그 경기도 어디에서 한 거를 보고 아 우리도 이거를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LH를 이제 그 의뢰를 하게 된 거고 LH가 그러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그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서 마포구청과 협력을 해가지고 마침 이제 그 지역에 아현동에 이제 건물을 짓는 건물주가 있어가지고,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있어가지고, 이제 딱 이제 23가구 정도가 나오는 10층짜리 건물을 마침 지을 수 있는 요런 구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LH가 그 건물을 지으면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건물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마포구가 돌봄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을 약간은 이제 마련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고 그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3가구를 만들었는데 이 특징은 이제 구간에 만들어준 이제 돌봄 그 운영 예산이 7천만 원이에요. 한 1년에. 그러니까 23가구를 7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포두레 울림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는 이제 그 복지사나 아니면은 그 운영진이 상당히 자기생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업은 여기 보시면 이제 10층짜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0층 규모고요. 총 23가구고요. 지금은 중장년 노년층이 중심이 되어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거주를 하고요. 이게 이제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년. 그래서 거의 뭐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주 인력은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 생활 지원 의료 연결한데 요게 이제 23가구다 보니까 공동체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그 소금하우스에 이제 그 관리하신 이사님도 10가구 이하로는 사실 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고립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0가구 이상은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딱 23가구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 스스로도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층별 회의도 하고 공동 식사, 정서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하고 돌봄은 이제 마포 의료생협 지역 복지관, 재활병원들이 와서 방문을 해서 돌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통 저 건물입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공동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돌봄 융합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그 지역 연계도 가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스스로 커뮤니티에 이제 같이 그 활동을 스스로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11대 1. 이제 이런 건물들이 이제 그 지어지니까 사실 자살도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립감도 해소를 하고, 이게 안심 케어로서 굉장히, 이제 좋은 케이스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사실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보면, 이제 그 사업 진행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 주민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소범주택의 그 돌봄 케어를 하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도 갖다 지역 주민들이에요. 지역 주민들이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 23가구도 주민들이에요. 마포구 주민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함께, 같이 그 운영에도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교훈과 과제는 죽음과 곧 돌봄이라는 걸 실현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법상으로서 이런 그 소범하우스 같은 케이스를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거 정책과 돌봄 정책이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연계한 법이 없어요. 이거는 시범 사업으로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만들어진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해결을 하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운영 자금을 이제 마포구에서 주는데 1년에 이제 23가구 운영하는데 7천만 원이죠. 이게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23가구를 관리한다라는 것이 이게 예,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가지 사례 비교를 보시면 이건 이제 다 줄여놓은 거라서 이거는 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6가지 사례를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아니, 지금 그 1시간이 가까이 다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사업 추진 동기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빠른 해소라는 사업 추진 동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민간이 하고 있는 다양한 그 커뮤니티 케어를 공공과 함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동기가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악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스스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돌봄 추진 주체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이제 돌봄 추진을 그 이제 견인하지만 주민활동가가 이제 그 주체로 성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그 돌봄 추진 주체지만 광진구청과 함께 상당히 밀접한 협력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민의 역할은 이게 이제 수원시나 부천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통합 체계 속에서 부분적으로 그 어떤 그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은 돌봄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활동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송악면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로 다 하는 케이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 수준은, 그러니까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뭐 종로구나 아니면은, 뭐 저기 광진구나 송악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봄 활동의 범위도, 이게 이제 그 주로 이제 생활 돌봄에 이제 그
주민의 활동이 영역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악면 같은 경우에 아주 이제 그 특이하게 어, 기획 설계 단계부터 자금 조달까지 아주 전방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주요 한계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이 그 제도 안에서 자율성을 확보를 한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이 이제 참여가 조금 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제 자생력의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속성, 그다음에 왜냐하면 자금을 끊임없이 주민들이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성,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포구 소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짜맞춰진 거다 보니까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똑같은 케이스를 다른데 또 만들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례를 통한 교훈을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로 돌봄은 일상적 관계 속에서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주민 종로구 같은 경우 이웃 건강활동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강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정해진 일도 아닌 다양한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돌봄을 제도화하기 전에 이런 돌봄의 삶을 문화로 내면화시키는 주민 간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의 기획 실행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때 진정한 주체화가 된다라는 건데 이 송악면의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기획의 주민이 충분히 기획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구조적으로 토대를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적 공동체와 제도 지원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서범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모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공동체도 하고 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제도가 이게 사실 이런 저기 돌봄 이제 이런 주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미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선의로 하는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의 엄청난 피로감과 운영 한계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자율성과 제도의 균형이 필요하고 주민 주도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제도 인프라가 뒷받침 되는데 여기 쓰진 않았는데 종로 같은 경우에는 그 오건역에서 실행한 그 이웃 건강 그 활동가를 이제 모델을 케이스로 해서 종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일랑 사업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종로구 전체에 같은 이런 케이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한 달에 이제 활동비 8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도록 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자원봉사자의 경계를 새롭게 구성을 해야 돼요. 이제 부천시 건강 리더는 원래는 자원봉사인데 이게 이제 그 일정 수당 교육을 받아 활동을 하면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활동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그 뭐죠 사회적 의료 사업 등등의 이런 오랜 활동들의 경험 속에서 같이 그 기관들, 민간 기관들이 고민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우리는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그 뭐죠?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세 미만은 건강 리더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그다음 송악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행안부에 그 커뮤니티 임팩트 사업으로 받았다가 이게 끝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신중년 돌봄 활동가로 유급 인력으로 또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공동 모금회로 또 돈을 받고 이런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과 행정 또 수평적 파트너십을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은 주민을 돌보는 수혜자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공공 정책 공동 설계자로 인정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창의성을 주민들이 발휘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이제 핵심 과제를 쭉 모으면 문화적 과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의 삶을 스스로 구성한다라는 이런 문화적인 어떤 과제를 같이 수행을 하고 제도적 과제. 이게 그런 돌봄을 제대로 수행을 할때 그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제도를 새롭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리더 양성을 하고, 자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가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주민들이 자주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간은 주민들이 돈 모아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민 활동 공간, 예를 들어서 수요 밥상을 해야 되는데, 그 뭐죠? 공유 그 주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자체가 좀 마련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급, 무급 활동이 혼합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지만 일정의 노동이 기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행정과 역할. 그러니까 행정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은 서비스의 수혜자이고 라는 이런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민은 동반자적인 관계다라는 걸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역할을 좀 모아보면은, 그러니까 이 보면 각각 케이스별로 주민의 개개인의 다양성과 돌봄을 였고 삶의 조건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스스로 주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을 만들면 충분히 창의적인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들을 마련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봤을 때, 자, 첫 번째로는 돌봄 의제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론장 형성자가 주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게 이제 그 송악에서 보던 것처럼 문제를 느끼면 의제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정을 의제화하면서 공론장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주민들의 힘을 모으고, 이 힘을 모인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연결하는 조정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웃활동 건강활동가라든가 부천시 건강 리더는 가서 주어진 그런 건강동품 활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보면 내 아는 이웃을 참 방문을 했더니 아 이런 고독한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원래는 정해진 것은 한 번 방문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궁금하면 가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정해져 있던 돌봄 활동 이외에도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다음 그분도 이제 고립돼 있고 고독해 있는 그분도 이렇게 이제 그 서로가 연결됨을 느끼는 이런 과정들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실천으로 전환하는 협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포 서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23가구를 모아놨잖아요. 23가구가 처음에는 입주자이고 이제 그 각각의 고립된 생활을 하는 돌봄 취약계층의 분들인데 같이 모이니까 공동 식사도 하고 공동 공간을 어떻게 같이 잘 운영할 것인가라는 이런 논의도 하는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공과 함께 돌봄 정책을 공동 설계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악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잖아요. 다 주민이 생각하고 기획하고 안을 만들어서 행정과 함께 예산을 받으러 가고 자원을 구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요. 광진구도 주민 조직이 먼저 클러스터를 만들고 행정에 제안을 해서 특구를 받아오는 이런 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주도 돌봄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민이 돌보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다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주민이 가장 잘 알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주민이 공론장을 통해서 함께 수기하고 결정을 함으로써 그 자신들의 공동체, 커뮤니티의 돌봄을, 필요한 돌봄들을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